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복잡하고 기이한 일을 겪게 되어서 일하면서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을 한번 써 보내봅니다. 제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경상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바다 근처에 살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물에 가는 것을 좋아했죠. 아버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셨습니다. 진짜 멋진 분이셨죠. 늠름하시고 자신감도 넘치시고 재미있는 분이었죠. 동네 할머니들이 아버지 보고 꼭 털복숭이 산적같이 생겼다고 놀리곤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바쁘실 땐 항구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 손에 길러지고 다른 어부 아저씨 집에서 끼니 해결하고 잠자고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곳엔 저 같은 애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다들 어부 아저씨들의 자녀들이었죠. 그중 엄마가 없는 애는 저뿐이었지만요. 애들하고 한창 놀다 보면 늦은 오후 돼서 아버지가 일 마치고 오시고 그럴 때마다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회도 떠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생선은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어부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배 많이 탔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바다 낚시도 해보고 그물 올리는 거 구경하면서 장난치다가 한두 번 죽을 뻔해보기도 하고 바다에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일은 제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즐기는 만큼 성과를 내진 못했죠. 아버지는 그때 저희 지역 최고의 어부셨거든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실력이 좋으셨고 똑똑하셨고 힘도 엄청나셨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버지한테 물고기들이 몰려드는지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팔뚝만한 물고기들을 잘도 잡으셨습니다. 아따야, 강씨는 낚시를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그러게나 말이야. 여기 토박이들보다 더 잘하잖아. 타고난 어부야 아주. 저 양반 원래 힘 좀 쓰던 양반이라잖아. 무시무시했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부터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제 기억엔 없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곳에 정착하시며 배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아버지는 말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추측을 했었죠. 그러다가 외모도 무섭고 힘도 좋은 걸 보니 아마 깡패가 아닐까 하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럴듯한 얘기라 언제부턴가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버지는 딱히 부정하거나 해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씨 진짜 깡패야?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이른 새벽 정신없이 경매가 끝나고 정리를 하던 도중에 한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근처 해수욕장에서 횟집을 하시던 아저씨였습니다. 평소에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고 인성이 나쁘기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사는 잘 돼서 그 근처 가게 중 가장 돈을 잘 버는 아저씨이기도 했죠. 횟집 아저씨는 비아냥거리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분주했던 시장은 아저씨의 말 한마디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놀란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 궁금했는지 시선은 모두 아버지의 입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황한 아버지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피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 대신 말을 돌렸습니다. 아, 많이 사셨어요? 오늘 우럭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왜 말을 돌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인정하는 거구만. 왜 막 사람 어떻게 하고 여기 숨어 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지. 여기 할머니들 무서워서 쓰나? 말이 지나치시네요. 민재야, 저기 아빠 트럭에 가서 장갑 좀 가져와라. 그땐 아버지 주머니에 장갑이 있는데 왜 또 장갑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차로 보낸 거였겠죠. 네! 대답을 하고 돌아선 그때 다시 아저씨가 중얼대며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지 옆편네도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아저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뭔가 묵직한 소리가 났고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니까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서 계셨고 아저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지 마. 안 그래도 무서운 얼굴의 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쪽으로 씩씩거리며 걸어오셨습니다. 가자. 아버지는 저를 트럭으로 끌고 가셨고 쓰러진 아저씨는 점점 사람들 속에 파묻혀 제 시야에서 가려졌습니다. 다음 날 같이 뱃일을 하시는 선장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니 횟집 아저씨 이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입원해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 씨가 가서 사과해. 그놈 원래 그렇게 막말하고 다니는 거 강 씨도 알잖아. 제가 왜 사과합니까? 먼저 잘못한 건 그 자식인데. 지금 강 씨 화 엄청 났어.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으면서 병원비도 엄청 내고 있다고. 하라고 하세요. 병원비 그거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것뿐이겠어. 그놈 진짜 고소라도 할 건지 눈이 뒤집혔다니까 아주. 고소요? 참나. 하라고 하세요. 사내 새끼가 감옥 가라면 갑니다. 변호사고 먹고 다 쓰라고 하세요. 자네 민재 생각은 안 하나? 저 어린 거 두고 감옥 간다고? 민재 봐서라도 그냥 두 눈 꼭 감고 사과해. 그거 한마디면 끝날 거 괜히 일 키우지 마. 제 이름이 나오자 아버지 눈빛은 한껏 수그러들었습니다. 수염을 벅벅 긁으며 제 방을 쳐다봤습니다. 하마터면 몰래 듣고 있는 걸 들킬 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배 타러 나가셨을 텐데 제가 일어났을 때가 되어서야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일 안 갔어요? 아들, 잘 잤어? 아빠 어디 갈 곳이 있어서. 어디요? 횟집 아저씨 병원에. 아버지, 사과하러 가요? 응, 아빠가 때렸으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친구랑 싸우는 건 되는데 때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나이라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민재 말이 맞아. 아빠 사과하러 다녀올게. 아버지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습은 그렇지 못했지만요. 술에 취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취하신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또 술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민재,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예쁜 내 새끼. 아버지는 두꺼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졸렸지만 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듯, 좋은 듯, 이상해 보여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는 듯, 웃는 듯, 흐느끼며 술을 드셨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감옥에는 절대 못 가. 민재 때문에 못 가. 그건 안 돼, 절대. 넌 내 새끼야. 민재야, 소중한 내 자식. 하나뿐인 내 아들.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아버지가 따분해서 하품만 하다가 옆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두껍고 거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돈이 많아야 해, 돈이. 다 돈이야, 돈. 다음 날 아버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상쾌한 얼굴로 제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밥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늘 제가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기만 했었거든요. 왜 일하러 안 나가시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하지 않던 제 등교를 도와주시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버지가 말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양식업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배를 타며 버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네 아저씨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횟집 아저씨한테 사과하러 갔을 때 횟집 아저씨가 그럼 너도 똑같이 맞으라며 한 대 쳤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너도 한 대 치고 깜빵 가라는 둥. 자기는 돈 많아서 변호사 몇 명이고 써서 너 감옥 보낼 수 있다는 둥. 아버지 심기를 잔뜩 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꾹 참고 같이 갔던 선장 아저씨랑 술 들이붓고 집에 오셨던 거죠. 아버지는
이 양식장 저 양식장 돌아다니며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돈 조금만 주셔도 되니까 운영 방법 좀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웬만한 양식장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아버지는 당장 조금 없이 살더라도 몇 년 뒤에 풍족하게 살 미래를 그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맘때쯤부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조금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돌면서 양식업 배우셔서 좀 외롭게 컸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다가 진짜 운 좋게 어떤 할아버지가 장어 양식하시는 거 헐값에 넘긴다는 정보를 받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얻은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그 양식장에서 장어 양식만 1년을 배우셨었거든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자식도 없이 사셨던 분이라 누구 물려주지도 못하고 칼기에도 번거로워서 아버지께 넌지시 물어본 것을 아버지가 덥석 수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은행 두 군데에서 대출받고 집도 전세해서 양식장 근처 시내 월세로 이사를 하고서 시작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매일 거래처들 전화도 엄청 돌리시고 장어 먹일 밥을 저희 먹을 밥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기도 하셨죠. 장어가 아프면 아버지도 아프셨고 장사가 잘 되면 아버지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깨너머로 양식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땐 거의 양식장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서 장어밥 만들고 상품 나갈 거 싸놓고 거래처 아저씨들 상대하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선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같이 운영을 했죠. 제가 성인이 된 직후에 아버지가 받은 대출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앞에서 두 번째로 우셨습니다. 고생했다며 그때 복분자에 장어 구워서 아버지랑 한잔 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좀 쉬세요. 제가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운영 잘할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굳은 일 하시려 하지 마시고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열심히 번 돈도 쓰고 하세요. 하하, 우리 민재 많이 컸네. 아빠 생각도 하고. 그럼 아빠가 민재 믿고 나가서 놀아도 될까? 당연하죠, 아버지. 그래, 그래. 안 그래도 오전에 일할 사람 하나 구했어. 다음 주부터 나올 거다. 네가 잘 가르쳐봐. 네, 아버지. 아버지가 그때 60이 다 된 나이셨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매일 앓는 소리도 하시고 힘들어 보이셔서 이젠 좀 쉬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셨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는 양식장 운영은 다행히도 순조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야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여유를 찾으셨고 가끔 친구분들 만나 술도 한잔 하곤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일하다가 잠깐 집에 들렸는데 아버지가 집 서랍장 여기저기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뭐 찾으세요? 소화제가 좀 있나 하고. 소화제요? 어젯밤에도 드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자꾸 뭐가 얹힌 것 같네. 체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뭔 남자가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 그래도 가보시지. 요새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됐대도. 안 보이네. 그냥 가야겠다. 약국에서 사다 드릴까요? 주말이라 연 곳도 없을 거다. 아빠 뱃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이따 시장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잘 챙겨주고. 아빠 다녀오마. 네, 아버지.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제가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가실 분이 아닌 걸 알기에 그냥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감기도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창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갔는데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인가 하고 받았는데 예전에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던 선장 아저씨였습니다. 야, 민재야,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저 좀 바빴어요. 그런데 왜요, 아저씨? 큰일 났어, 임마. 너희 아버지 지금 병원 실려가셨다.
나도 지금 대리 불러서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도 얼른 와. 바로 차 타고 아저씨가 알려주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라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병상에 꽉 차는 거구의 몸으로 가만히 누워 잠드신 아버지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선장 아저씨가 제 뒤를 이어 달려오셨습니다. 민자 왔냐? 아이고,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강 씨랑 예전에 같이 배 타던 사람들 몇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강 씨가 오자마자 속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한두 해 보냐? 생전 아프단 말 한마디를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강 씨가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대로 쓰러졌지 뭐냐. 무슨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가게가 울리는데 우리 다 깜짝 놀라서 119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천만 다행으로 머리는 안 부딪힌 것 같은데 아이고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아버지 뭔 일 있어? 어디 아프셔? 그게 저도 잘... 혼란스러운 와중에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세의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올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셨습니다. 암인 거 알고 계셨어요? 뭐요? 암이요? 모르고 계셨군요. 하긴 이 정도가 되었는데 병원 진료 기록도 없고 치료도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강정철 씨 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해야겠죠? 수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빨리 해주세요, 선생님.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야 좀 마음 편해지셨는데 안 돼요.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 다리에 매달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곤란하신지 머리를 긁적이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진지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아버지 수술 못하십니다. 네? 왜요? 수술로 될 정도가 아니에요. 대장부터 간, 위까지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요.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항암하면서 최대한 버텨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솔직히 그마저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실 것 같아요. 길어야 한두 달이요? 저희 아버지 죽는다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 정말 건강하시던 분이에요. 아프신 적도 없었고 어디 아프시다는 말도 안 하셨고 그 누구보다 건강하신 분이라고요. 아마 말을 안 하셨을 뿐이지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유일한 가족, 제 전부였던 저에게 우뚝 솟은 거대한 산과 같던 아버지가 우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병을 알게 되고부터 아버지는 빠르게 망가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까지도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순리를 받아들이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되려 몸을 더 해치셨습니다. 과거엔 우스갯소리로 손주 보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술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고 담배는 절대 안 피셨던 분이었습니다. 배 타실 땐 담배를 좀 피긴 하셨는데 양식장 하고 나서는 냄새만 맡아도 화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입원을 하시던 항암을 하시던 하셔야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항암하면 살 수 있다냐? 그렇게 고생할 거 다 하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겠어? 내가 안 아프다가 죽을 수 있대? 끽해봐야 몇 달 더 사는 삶이 나한테 중요하겠냐? 민재야, 아버지는 그냥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야. 내가 뭐가 두렵겠냐? 그냥 생전 못 해본 거 해보다가 죽을란다. 술에 취해 흥분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던 아버지가
금세 수그러들며 어깨를 축 내리고 술을 드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갔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무엇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을 해치려 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두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내자 아버지는 더 이상 담배도 피지 않으셨고 술도 안 드셨습니다. 그럴 기운도 정신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진통제에 의지한 채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매일 몸 구석구석을 닦아드렸습니다. 짐승처럼 거대한 몸짓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셨습니다. 실제로 그 두 달 사이에 20kg가 넘게 빠지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낑낑거리며 무언가 쥐고 있는 손을 제게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바다. 목걸이였습니다. 낡고 작은 목걸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봐라. 아버지의 말씀에 목걸이에 달린 동그란 펜던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앞판에는 곰돌이가 그려져 있었고 뒤엔 알 수 없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걸이였습니다. 미아 방지용 목걸이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도 뜻을 알 수 없어서 아버지를 쳐다보자 아버지가 가쁜 숨을 가다듬으시며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는 어부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고추장, 된장 같은 장을 담그셨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돕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장들은 인기가 많아서 아버지는 꽤 풍족한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세 형제 중 막내셨던 아버지는 딱히 결혼에도 관심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분이셨답니다. 나이가 차도 도통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걱정을 하시던 와중에 아버지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만난 그분은 제주에서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절대 고생 안 시킬 테니 같이 아버지의 집인 경상도로 가자고 했답니다.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이 어렸던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고집과 구애로 결국 같이 경상도에 가게 되셨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정을 꾸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가업을 물려받기로 했던 아버지 때문에 며느리도 반강제로 일을 거들여야 했답니다. 공무원이지만 임신, 출산과 타 지역으로 온 탓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댁살이를 하며 가업을 배우셨답니다. 고생을 안 시킨다는 아버지의 말이 모두 거짓이 된 거였죠. 아버지 말로는 그때 아버지가 철이 안 들었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지도 몰랐고 힘든지도 몰랐고 그저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니 도리를 다했다 싶으셨대요. 그러다 아버지의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아내분이 여행을 좀 가자고 하셨대요. 숨 좀 쉬고 싶다며 여행 가서 바람 좀 쐬고 일 좀 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화내셨대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고. 여행 가 있는 동안 아버지의 어머니 두 분이서 일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 아버지가 이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우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큰 소리 내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오셨고 상황 들으신 할머니가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험한 곳으로 시집와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사는 거 같은 여자로서 속상하다며 며느리가 가자는 곳 어디든 가주라고 아버지를 다그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네 세 식구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먼 곳이 아니라 그냥 근처 바다였대요. 가서 근처 민박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여행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출발하는 아침까지도 못마땅하게 아내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답니다. 뒤에서 아기가 듣던 말던 아내분과 다투며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사거리를 지나던 중 좌회전하던 이사 트럭이랑 박았답니다. 아버지 차랑 받고 이리저리 돌던 트럭도 순식간에 넘어가고 아버지의 차는 도로에서 몇 바퀴를 굴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손을 잡는 게 느껴지셨다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셨답니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에도 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아들은 누구인 걸까? 혹시 아버지가 그 후에 재혼을 하시고 나를 낳으신 걸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입을 여셨습니다. 2달여간 병원에서 큰 수술, 작은 수술, 여러 치료들을 받은 아버지는 아픈 몸보다 마음이 더 피폐해지셨다고 했습니다. 타지에서 데려온 아내를 아껴주진 못할 망정, 험한 말을 하고 고생만 시켰던 것, 아들을 많이 안아주지 못했던 것이 계속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술독에 빠져 사셨다고 하시더군요. 술에 취하지 않고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술 드시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면 또 술 먹고, 부모님과도 친구와도 다 연락을 끊고 그런 노숙자 같은 생활을 반복하셨답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첫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던 바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커먼 밤바다 보면서 오늘은 꼭 죽어야지 생각하며 또 술을 엄청 드셨대요. 술 드시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새소리,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눈을 떴는데 거기 배가 들어오는 곳이었대요. 밤새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여기저기 상인들도 나와 있고 갈매기들도 울어대는데 그 틈에 한 아이가 홀로 있더랍니다. 죽은 아버지의 아들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애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니 막 뛰어다니면서 울더래요. 부모님을 찾으면서요. 사람들은 쳐다보다가 가고 말 걸다가 애가 계속 우니까 가고 그러다가 어느 쯤부터는 애가 안 보이더랍니다. 부모님을 찾았나 보다 생각하고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바다가 고요해졌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아까 울던 그 꼬마가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울고 있었대요. 원래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아들 생각이 났대요. 너 부모님 잃어버렸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 아저씨랑 갈래? 아이가 아버지를 훑어보더니 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 같은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미련이나마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죽은 아들의 자리에 그 아이를 대신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저랍니다. 부모를 잃고 낯선 사람을 따라간 그 꼬마 아이가 바로 저였답니다.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랍니다. 아버지 자식이란 것도 가짜고 김민재라는 이름도 가짜고 제 인생이 그냥 가짜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혼란스럽더군요.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왜, 왜 얘기했어요?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말고 죽지. 왜 말해요? 죽기 전에 저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하지 말지. 왜 말해요, 왜? 미안하다. 언젠간 말해야지 하다가 네 진짜 부모가 널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시며 말하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 아버지가 횟집 아저씨를 때렸을 때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우시던 게요. 아마 두려워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들통날까 봐요. 그래서 과거도 숨기셨던 거고요. 아버지는 그때 그쪽에 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데리고 있어야지 하셨다가 정의부터 키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충격 때문에 그랬던 거랍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그 과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떠올리려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제껏 저를 길러주신 정성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속상하기도 했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한동안은 머리가 멍했습니다. 양식장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지경이었죠.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김준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목걸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했습니다. 수위를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을 땐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씻어내고 싶은 이 찝찝한 기분과 불편한 마음을 달래러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바로 배낭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는 거였죠. 그렇게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경상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타지에 간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느라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타지의 버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며 한번 탔다가 내렸는데 마침 절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무교라 평소 교회나 절이나 성당 이런 곳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신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럿 드나들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도 그쪽으로 발을 옮겨봤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절의 모습은 근엄하고 웅장했습니다. 다들 예를 갖추며 다니는 모습도 멋있어 보였고 절의 자태도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연등도 엄청 많이 달아져 있더라고요. 아까 입구부터 달려있던 현수막들을 보니 그날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들도 많았던 거였구나 생각하며 구석진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멍하니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 누구세요? 여기서 일하는 보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되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보살님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 옆에 자리를 잡은 보살님은 아무 말 없이 저와 같이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죠? 네, 그렇네요. 모두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해서 오시는 거겠죠? 절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연등에 적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아, 몰랐네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냥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서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잡하네요. 그렇군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보살님은 한동안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절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절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보살님과 신당에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보살님께 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번 절을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있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아까보다 작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살님은 고요를 느끼고 있는 저에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절에서 비빔밥을 먹는다는 것은 들어만 봤지 실제로 먹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금방 한 그릇을 해치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들어왔을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때였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시더니 작은 염주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 오세요.
그때도 식사 대접할게요. 저는 보살님이 주신 염주를 받아들고 절을 나섰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더 여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보고, 없는 곳에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산에도 올라가 보며 마음을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마지막으로 그 절에 한 번만 다시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기 전에 그 보살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무작정 절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석가탄신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큰 절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아무리 찾아도 보살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 그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고 나무들은 더 초록색으로 빛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았나 봐요. 아, 보살님, 이번에도 같은 고민인가요? 그때처럼 제 옆을 채워주시는 보살님 덕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덕분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때 다시 오면 밥 주신다고 한 거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리 오세요. 보살님은 따뜻한 밥과 각종 나물들, 예쁘게 구워진 버섯까지 먹음직스러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몇 끼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던 저였는데도 아무 불평도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가 그릇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동안 보살님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슨 기분인진 모르겠지만 보살님께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보살님에게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부모 잃고 길에서 오는 거 데려다가 키우셨대요. 처음엔 아버지 얘기 듣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고 소름 돋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모질게 말했는데 이 얘기하고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기분인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버지를 원망하기는 싫어요. 아버지가 절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원래 부모님을 찾기엔 겁이 나요. 어떤 분들일지 모르잖아요. 제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찾아서 뭐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게 무슨 마음일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잘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원망이잖아요. 아버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마지막인 걸 알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말걸.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좀 더 같이 있어 드릴 걸 하는 마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한 거지.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보살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미웠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드려야 했던 것. 그게 바로 제 마음의 돌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정확히 제 마음을 읽어주시니 얹혀있던 돌이 빠져나간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살님은 제게 손수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죠.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왜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예뻐하지 못했을까? 왜 더 손을 잡고 있지 못했을까? 그 마음 잘 알아요. 제가 혹시 다음에 또 마음이 복잡해서 여기 오게 된다면 그땐 보살님 얘기도 해주실래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제 인생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준비를 마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양식장 운영은 소홀했던 만큼 관리가 많이 필요했었고 공백을 메워준 직원도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일구신 양식장 운영에 더 힘을 쏟았고 전보다 더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양식장이 안정이 되고 매출도 많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계속 보살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절에 갔던 이후로 계속 차고 다니던 염주를 볼 때마다 보살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루 시간을 내서 다시 절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간 절은 그때처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같은 자리에서 보살님을 기다렸고 1시간쯤 지났을까 보살님은 그때처럼 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보살님. 오랜만에 뵙네요. 혹시 오실까 싶어서 이곳을 자주 지났어요. 복잡한 일이 생기셨나요? 아니요, 다 좋아요. 일도 잘 되고 저도 좋아요. 오늘은 보살님 얘기가 궁금해서 왔어요. 보살님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인자한 표정이던 보살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벌써 20년은 된 얘기인데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똑부러지고 애교도 많은. 남편 회사 여름 휴가 맞춰서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정말 한참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서도 가보고 소방서도 가보고 근처 병원도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살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살님께 받았던 손수건을 보살님께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고개를 꾸벅 인사하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때 배 탄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사람 많으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혼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혼내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혼낸 게 무서워서 안 돌아오나 싶고. 배요? 네, 경상도에 남편 지인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때 아이가 4살이었는데 처음 배 타보는 거라 정말 좋아했거든요. 가기 전날 배 모양 장난감도 사고. 경상도요? 경상도 어디요? 포항 쪽이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다는 곳도 포항이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정말 없겠지만, 저는 보살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준영이요. 김준영.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넘어가게 꺽꺽대면서 울었습니다. 거짓말인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누가 날 속이는 건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우니까 보살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던 스님들도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안 나올 만큼 끄끄댔습니다. 말로 뭐라 할 수가 없어 저는 가지고 있던 미아방지 목걸이를 보살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보살님은 입을 막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시킨 보살님과 저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밥을 차려주신 다른 보살님께서 천천히 들으라며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만난 제 어머니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라진 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한 3일 동안 포항 일대를 다 뒤집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서울에 갔어요. 가서 또 신고하고 탔던 배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포항 가고 못 찾고 서울 돌아가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가망 없다는 경찰들 말에 체념하며 살았어요.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고 그렇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또 살아보니 가끔 잊혀질 때도 있더라고. 그래도 도저히 애는 낳을 자신이 없어서
남편이랑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남편까지 죽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지역 와서 절에 들어왔어요.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겠다 하고. 감사해요. 계속 찾아다녀 주셔서. 저 때문에 힘들어해 주셔서. 저는 혹시나 제 부모가 저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닐까 하고, 그러면 제가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너처럼 예쁜 아이를 버릴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어머니와 눈물 젖은 밥을 먹은 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 기적적으로 저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서 만난 거라고요. 저는 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때가 지워지지 않은 집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는 말에 어머니는 많이 고민하셨지만, 어머니가 늦었지만 그때 못한 육아하시겠다며 저와 같이 가족을 꾸리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법원을 왔다 갔다 한 끝에 어머니 밑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니 뭔가 더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남의 아픔을 들어주실 줄 아는 분이 제 어머니라니 너무 좋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여파를 맞긴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에 태어날 제 아이인 튼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비록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제가 어머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저를 위해 주셨던 분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제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받은 만큼 사랑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잘 모시며 아내 고생 안 시키고 태어날 아기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 많이 하며 사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80대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는 50대 구독자입니다. 저는 제가 한때 겪었던 행복했던 기억과 예고도 없이 닥친 불행, 그리고 불행 끝에 찾아온 행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에 만난 아내와 오랜 연애를 한 뒤 30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와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이름은 이현주. 현주는 예쁜 이름만큼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후배였던 현주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런 존재였죠.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저는 현주에게 단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과외의 모든 학우들이 현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현주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제 마음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의 환희와 기쁨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있죠.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현주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모난 성격 때문에, 섬세하지 못한 제 모습 때문에 서운하더라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죠. 부족한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에 빠져있다 보면 현주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대. 오빠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나는 세모난 사람인 거야.
네모랑 세모가 굴러다니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면 뾰족한 부분이 무뎌지고 무뎌진 것들이 완만해지면서 두 사람이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는 거지. 나는 오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자. 이렇게 상냥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현주는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았고 함께 있을 땐 웃음이 끊기지 않았죠. 현주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능숙해서 학과의 비공식 상담사로 불리기도 했죠. 고민이 있다는 사람에게 현주한테 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요. 저는 현주의 그런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주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했어요. 공부도 동기들과의 관계도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현주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꽤 괜찮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입사를 하자마자 현주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현주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저보다 1년 늦게 졸업할 예정이었던 현주는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주 같은 인재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 준비에 결혼 생활에 바빠질 걸 생각하니 현주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현주는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현주는 당연히 회사에 잘 적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똑똑하고 모두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주? 똑똑하고 예쁘지. 그런데 그래봤자 여자잖아. 솔직히 그렇게 똑부러진 여자는 신부감으로도 별로고 회사에서도 만나기 좀 그래. 자기 똑똑하다고 꼬박꼬박 말대꾸할 거 뻔하잖아. 여자가 적당히 똑똑해야지.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990년대는 이런 인식이 흔했습니다. 그때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시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현주가 잘할 거라 믿었습니다. 콩깍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현주는 어떤 상황에도 기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자니까 너는 안 돼. 여자가 똑똑해봐야 쓸모없다. 이런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존재였죠. 하물며 같은 여자들이 네가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 라고 말하더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주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도 깨어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자도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현주 덕에 저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직접 겪어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현주는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말라가는 것 같다가 아니라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괜찮냐고 묻는 제게 현주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괜찮아 였습니다. 현주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남자 사원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현주는 결국 회사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마저 그랬으면 안 됐어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현주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이후 미뤄왔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6개월 뒤 현주는 오랫동안 버텨왔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정신적 지주와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 회사를 나가는 현주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갈 거 왜 그렇게 버텼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현주와의 결혼을 미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와 현주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현주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요. 현주와의 결혼 생활은 꿈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주와 저는 결혼 후 곧장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어떤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가 찾아와 줄 거다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4년이 지나자 현주는 나는 일도 결혼 생활도 모두 실패했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위로조차 쉽게 할 수 없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결혼생활 8년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거머쥐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한 게 너네만 하겠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현준아 신경 쓰렴. 이라고 37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저와 현주를 위로해 주셨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자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주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기를 찾는 모습이 기뻤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는데 주기적으로 큰돈이 어딘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돈을 쓸 일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내가 쓴 게 아니라면 돈을 꺼내 쓴 사람은 단 한 명, 제 아내 현주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주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야 돼. 알지? 제 물음에 현주는 환하게 웃으며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저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고생하고 아이 키우느라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야 쓸 수 있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액수가 커졌고 빠져나가는 주기도 잦아졌어요. 이래서는 문제가 커지겠다 싶어 현주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잖아.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나도 그때 말했잖아. 별일 없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면 왜 그렇게 큰 돈이 계속 필요한 건데? 현주는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그 정도도 못 써? 부부는 한 몸이라며 내가 돈을 얼마나 쓰든 오빠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 부부는 한 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다, 왜, 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게 모이면 금액이 커지기 마련이야. 너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왜 이런 돈이 필요한지 알려달라는 거야. 애원하듯 말하자 현주는 마지못해 돈의 사용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주의 대답은 상당히 미심쩍었습니다. 사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러려면 초기 자본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투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썼어. 저는 물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업을 하려면 나랑 상의해보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거야?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거야.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빠한테 다짜고짜 사업할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이상한 대답이었죠. 잠시만, 사업이 안 되면? 그럼 그때도 숨길 생각이었어? 현주는 입을 꾹 다물었고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나 이걸로 다시 일어날 거야.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는 걸 걱정해서 나에게 비밀로 해놓고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제가 미심쩍어 하는 게 티가 났는지 현주는 화를 냈습니다. 오빠도 나를 무시하는 거지?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2년밖에 못했으면서 밖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게 가소로운 거지? 나도 성공할 거야.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건 현주의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저는 현주를 달래기 급급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눈치도 못 챌 정도로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자 현주는 과감해졌습니다. 작게는 몇만 원, 크게는 수십만 원을 빼가던 현주는 점점 금액을 높여가더니
100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현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네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부부잖아. 내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이는 돌보지 않은 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게 나는 걱정돼. 현주는 말없이 뒤돌아서 집을 나갔고 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현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갈 곳이 없었어요. 외동딸이었던 현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완전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현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집을 나간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가출일 수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했고 저는 결국 사설업체에게 의뢰해서 현주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주를 발견한 곳은 살고 있던 지역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빌라였어요. 불도 꺼진 작은 빌라에서 현주가 지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당장 현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던 그때 사설업체의 직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가기 전에 이것만 듣고 가시죠. 이걸 듣고 가야 덜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단호한 업체 직원의 말에 가만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증거를 본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김현주 씨가 있는 곳은 다단계 회사 직원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뭐라고요? 다단계요? 제 아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조사를 잘못한 거겠죠. 증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현주 씨는 선생님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곳으로 향했고 이 빌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다단계 회사가 유명하더군요. 게다가 김현주 씨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빌라가 뭐 하는 곳이길래? 직원은 한숨을 푹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런 일은 처음 의뢰를 받은 거라 솔직히 조금 놀랬습니다. 이 건물은 다단계 회사에 끌려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기껏해야 두세 사람 잘 수 있는 방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심하면 교대로 잠을 자기도 하죠. 당연히 먹는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씻는 것도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아니, 대체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까? 그렇게 허름한 곳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 있다면 다 같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세뇌 같은 걸 시키는가 봅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줄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돈을 빼간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주가 돈을 빼간 이유, 그 금액이 점점 커졌던 이유, 성공한 삶, 남부럽지 않은 삶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눈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도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이 건물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을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방식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아내분을 찾으러 가신다고 해도 아내분이 따라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데려오는 방법밖엔 없을 텐데 어떻게 아내분을 모시고 나올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가세요. 직원이 증거도 보여주었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었지만 저는 직원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믿음보다 아내를 향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직원의 말을 무시한 채 직원이 알려준 건물의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사진보다 더 허름해 보이는 빌라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으니 한 건물에서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지은 채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 작은 빌라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나오나 신기함을 넘어 기이함까지 느껴졌어요. 눈에 불을 켜고 아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유유히 걸어 나오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현주야!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나타났음에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어요. 현주는 냉랭한 말투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라며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고 날카롭게 말하는 현주의 눈은 텅 비어 보였어요. 아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찾지 않을 수가 있어. 뒤지고 또 뒤져서라도 찾아내야지. 돌아가. 나는 성공할 때까지 안 돌아갈 거야. 그렇게 알아. 도대체 네가 말하는 성공이 뭔데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현주는 처음 보는 얼굴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악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명품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야. 김현주 그렇게 똑똑하더니 역시 잘 됐구나.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 나는 아직도 억울해. 내가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는 그놈들보다 못한 게 대체 뭔데? 텅 빈 눈으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현주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현주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주는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날은 현주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정찬이가 있었으니까요. 말문이 트인 6살 난 제 아들은 밤에 잠꼬대로 울며 엄마를 찾을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마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겠죠.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정찬이에게 다시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고 돌아올 정도였죠. 현주의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건 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찬이를 보면 제가 알던 현주의 모습을 기억하면 도저히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믿고 기다렸던 저의 태도는 크나큰 폭풍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있던 정찬이를 데리고 주말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험악한 남자 둘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민?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험악한 사람에게 이름이 불리자 저절로 위축됐습니다. 안에 있는 정찬이가 볼까봐 서둘러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죠. 누구십니까? 김현주 알지? 네, 제 아내입니다만. 김현주 지금 어딨어? 제 아내는 왜 찾으시는 건가요? 험악한 인상의 두 남자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현주가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들이 고용해서 왔으니까 얼른 마누라 내놔.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니. 제 아내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야, 서방도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낮은 목소리로 집 문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은 체포됐으며 저는 증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한 경찰관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말을 들려주었어요. 김현주 씨가 아내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김현주 씨가 실제로 돈을 빌린 기록이 있네요. 차용증까지 써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문제 더 커지기 전에 돈을 갚던지 아니면 아내분을 데려오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겠어요. 이후엔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집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내의 상황을 전해주었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누라가 돈을 못 갚으면 남편이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쏟아내는 비명을 듣고 난 이후였죠. 아내가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 허름한 빌라로 가니 여지없이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돈 빌렸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 돈만 가져다 쓴 게 아니야? 아내는 인상을 팍 쓰며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돈 좀 빌렸다. 오빠, 아니, 당신이 돈 가지고 하도 난리를 쳐대니까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돈 좀 빌렸어. 돈은 갚는다고 내가 돈 떼어먹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거였을까요?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현주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믿기만 했던 과거의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지금 너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돈 갚을 능력도 없는데 대체 왜 그만한 돈을 빌린 거야? 뭐? 고소? 그래, 고소. 그거 당하면 경찰에 불려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럼 당분간 일을 못 하잖아. 현주에게 가장 무서운 건 채무자들의 독촉도 경찰도 아닌 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현주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그 돈 좀 갚아줘, 제발. 그 돈 갚아주면 집에 들어갈게. 집에서 출퇴근할게. 딱 한 번만 갚아줘. 나 이번만 잘 넘기면 진짜 성공이 코앞이야.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알고 있던 현주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뒤돌아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의도하지 않게 사이드 미러로 현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주는 다단계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와 차를 탄 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다단계를 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잃었고 제 아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완벽했고 행복으로 가득했던 가정이 깨져버린 거였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채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사채업자까지 있었어요. 아내가 제 재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거였죠. 저는 아내를 너무 믿었기에 모든 것을 맡겼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저를 옥죄었습니다. 빚의 대부분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축했던 현금이 사라졌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도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정신을 차린 이후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말을 잃어가는 아들과 쇠약해져가는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내주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만 할 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 아들마저 말라가고 있을 때 현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현주는 제가 알고 있던 그 현주가 아니었어요. 저와 아들 정찬이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 그뿐이었습니다. 오빠,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찬이가 없는 게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죠. 너가 여길 어디라고 와? 현주는 차가운 목소리에 멈칫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오는 걸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온 이유나 말해. 현주는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것도, 오빠한테 빚을 떠넘긴 것도 미안해. 나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잘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 저는 현주의 눈물과 표정, 말투를 보며 정말 반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주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요. 역시 현주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 온 이유나 말해. 이유 정도는 들어줄 테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현주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한 거겠죠. 한껏 들뜬 목소리의 현주는 금세 눈물을 닦으며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몇 달째 회사에 돈을 못 내고 있거든. 그래서 말단 놈들한테 자리를 뺏기기 직전이야. 위에서는 압박하지.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내 마음 알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흔하잖아. 오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나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어디 가서 남 부끄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때 되면 다시 돌아갈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제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현주, 너 때문에 내 아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나는 직장을 잃었어. 모든 재산이 너 빚 갚는 데 쓰였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해서 물려주신 아파트도 사라졌다고. 그런데 뭐? 돈을 빌려줘? 집으로 들어와?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그딴 부탁할 거면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말을 남긴 채 뒤를 돌아가려는데 나지막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 말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을까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정찬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전화해도 선생님은 분명히 집 앞에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뿐이었죠.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온 동네를 뒤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건너편의 사람은 현주였습니다. 너, 현주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를 이렇게 하고 싶겠어? 그런데 오빠, 나 이제야 알았어. 나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당장 돈 만들어서 가지고 와. 제가 보았던 현주는 이성도 모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는 현주의 말대로 돈을 만들어서 현주가 말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현주가 정찬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죠. 가슴 아팠던 것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정찬이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 선 현주는 돈부터 요구했습니다. 굳이 안 세어봐도 되지? 정찬이 줘. 현주는 돈가방을 받아든 동시에 정찬이를 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놓은 엄마의 태도에 당황했는지 정찬이는 울먹거리며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현주는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지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정찬이의 미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말이죠. 현주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가방을 휘두르며 폴짝폴짝 뛰었죠. 가방을 빙빙 돌리다가 살짝 열린 지퍼로 돈뭉치 하나가 도로로 툭 떨어졌습니다.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돈뭉치 하나에게 달려갔죠. 정말 돈뭉치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 든 돈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돈뭉치 하나였어요. 그런데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도로로 달려갔습니다. 내 돈! 현주가 도로로 내려와 돈뭉치 쪽으로 달려오는 그때 수화물차가 현주를 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정찬이는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품을 빠져나가 제 엄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이 저린 일이지만 이제는 해결된 일이기 때문에 정찬이의 허락을 받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주를 친 차는 현주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수화물차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승용차는 그대로 밀려 보도 쪽으로 향했고 그 차는 결국 제 품에서 벗어나 달려가고 있던 정찬이를 덮쳤습니다. 현주는 즉사, 정찬이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정찬이를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군요. 제가 위로받은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정찬이었습니다. 정찬이 앞에서는 고통을 티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나 봅니다. 정찬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서 들어간 날, 정찬아, 아빠가 과자 사왔다. 정찬이는 오랜만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찬이는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과자 봉지 하나를 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빠 거, 나랑 같이 먹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다니 아버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고마워. 아빠가 음료수도 사올게. 잠시만 기다려. 고개를 푹 숙이고 정찬이를 뒤로 한 채 병실을 나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후로는 무너진 삶과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새 인생을 살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매길을 보이는 어머니와 병원에 있는 아들을 두고 일을 하러 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러 가려면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병원비도 빠듯한 와중에 간병인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찬이는 병실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경력을 살려 취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건 수화물차 운전이었어요. 물건을 옮기는 순간 외에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사정을 들은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지만 요양원으로 모실 수는 없었어요. 정찬이가 재활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병원비가 배로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편한 곳에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자괴감, 매일매일 재활운동과 씨름하고 있는 정찬이에게 얼굴조차 비치지 못한다는 미안함, 이런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금방 물건 배달하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날 어머니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었나 봅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조수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어머니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사 건물들이 깔려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가실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다 다시 차 쪽으로 돌아왔는데 차 바로 앞에 있던 가장 큰 건물 앞에서 경호원 2명이 누군가의 팔을 끌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끌려 나오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다 줘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물건 주우면 주인한테 줘야 한다고 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경호원 2명을 내팽개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경호원들은 금방 일어나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쪽이 이 할머니 아들입니까? 그래요, 내가 아들입니다. 대체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중에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뒤따라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거칠게 보신 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저희 회사 로비로 오셔서 출입구를 무작정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호원을 때리면서도 출입구를 넘어가시려 해서 어느 정도 충돌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피해를 입었고 건물 내부 시설에도 손해가 있었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온전한 상태가 아니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고 저는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연신 눈치를 보고 계셨고 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서 다시 운전을 하려는데 곁눈질로 저를 훔쳐보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류 봉투를 들면서 말이죠. 이거 가져다 줘야 하는데. 속상했습니다. 대체 그게 뭐길래 그거 전해주겠다고 그런 모진 일을 당했으면서 그 서류 이야기를 하다니. 어머니가 겪었던 그 일은 기억조차 못한 채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은 꼭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고 알겠어요 엄마, 이거 전해주러 갈게. 그제야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안 해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서류는 회사와 회사 간 거래에 아주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당장 운송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돌렸습니다. 서류만 전해주고 바로 돌아 나오면 될 것으로 보였죠. 회사 앞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가니 로비가 매우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지나 데스크에 도착했고 어머니가 주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주우셨습니다. 이 회사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주인 찾아주세요. 데스크에 앉아서 심각하게 전화를 받던 직원은 심드렁하게 서류를 받았고 저는 곧장 몸을 돌렸습니다. 갈 길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데스크 직원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직원의 손에는 종이봉투 안에 있던 서류가 들려있었죠.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급하게 어딘가로 향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저는 밖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그때 아까 봤던 책임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바쁘시면 연락처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저는 대충 휘갈겨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일을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저는 제 핸드폰에 그토록 많은 부재중이 찍혀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당황하던 때 문자 하나가 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NJ입니다. 일전에 전달해주신 서류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를 드렸지만 부재중이어서 문자 남깁니다. 전에 주워서 가져다 준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어
곧장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를 받은 상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반가운 반응이 돌아오자 이번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와 있던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직원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직원의 목소리만으로 손살에 치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전해주신 서류가 너무 중요한 서류라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온 서류를 전달했으니 그것으로 제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서류는 제 어머니가 주우신 거고 저는 그걸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감사 인사는 저 또한 감사히 받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회사 차원에서 보답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절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어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냈기 때문이었죠. 말하는 게 어눌하다고 행동이 아이 같다고 해도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어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원도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선생님의 어머니께 저희 직원이 무례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큰 손실이 날 뻔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징계 처리된 상태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선생님과 어머니께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중하게 사과하고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장의 입장이 완강한데 직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작아지는 직원의 목소리가 과거의 저를 보는 듯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고 어머니에게 사과해 주세요. 직원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답은 어떻게? 그런 건 괜찮습니다. 평일엔 일을 하니 주말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연신 알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저는 괜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정찬이의 입원실 간이 의자에서 주무시는 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렀습니다. 평소라면 퇴근 후 정찬이에게 들린 후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잤겠지만 그날따라 정찬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따르면 정찬이가 치료에 호전이 없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곤히 자고 있는 정찬이와 어머니를 보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굳건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고 회사 직원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장소는 병원이었죠. 직원들은 과일과 음료수를 사서 저에게 전달했고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어머니가 주워다 준 서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걸 물어보자 직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직전에 거래처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꼬여서 서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퀵으로 보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졌고 선생님의 어머님이 서류를 주워주신 거였습니다. 계약 직전에 서류에 변동사항이 생긴 것도 그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선생님과 어머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무례를 저질렀는데도 서류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네,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선물로 주신 과일은 입원실에 계신 분들이랑 나눠 먹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고 높은 직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조금 아파서.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저를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때의 일이 기억에서 점점 지워져 갈 때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무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정찬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후원 요청을 하셨어요. 너무 잘된 일이네요, 정찬 아버님. 모든 병원비를 부담한다니.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죄송하지만 후원자가 후원 사실을 비밀로 하길 바라셔서 누구신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잘 됐어요, 아버님. 전화를 끊은 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영민입니다만. 전화기 건너편의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세영 요양원입니다. 예전 저희 요양원으로 상담하셨던 기록이 남아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상담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어머니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에게 찾아온 또 다른 행운이었고 저는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되었어요. 후원자 한 분이 저희 요양원에 정기 후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박영민 씨 어머니를 모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어머니를 모셔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며칠 내로 약속을 잡아서 저희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방문하셔서 시설도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지낼 곳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행운을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정찬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제 마음속 큰 짐이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치매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정찬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자가는 아니지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남은 건 정찬이를 데리고 이 집에서 사는 것뿐이었죠. 병원에 있는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 한 명이 실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최기영 사장님이 정말 큰일 하셨지. 직원은 깜짝 놀랐는지 입을 막았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최기영 사장님이 제 아들과 어머니를 도와준 은인이라는 걸요. 곧장 집으로 가서 최기영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장님의 회사가 바로 어머니가 주운 서류를 가져다 준 그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처음 저를 만나고자 병원으로 찾아왔던 가장 직책이 높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곧바로 사장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행이 더뎌졌고 정찬이가 퇴원을 했다는 것까지요. 사장님은 모든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했다고 해도 계속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부담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기엔 염치가 없네요.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민 씨의 어머니와 정찬이를 도우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작은 재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게다가 선생님은 저희 회사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렇게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장님은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찬이의 재활치료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후원해 주셨죠. 그 덕에 어머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정찬이의 다리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말과 표정을 잃었던 정찬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죠. 이 모든 행운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는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이런 행운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생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젠간 행운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